오늘 미국 3대 시장 장 흐름이 초반에 좋다가 후반부에 빼먹으면서 끝났습니다.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쭉 들렸다가 쭉 뺐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시아장 괜찮았고 유럽장도 괜찮았는데 뭐 미국장이 그 전날 좋았기 때문에 그걸 타고 넘어갔겠죠. 아시아 유럽은 미국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패턴을 보면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머리로 들리고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걸 쭉 빼먹으면서 끝났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점에서 좀 들리고 있긴 합니다. 최근 추세 보면 우리나라가 좀 센 편이에요. 보시면 아주 세차게 쭉 밀고 올라오고 있죠. 연초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중국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은 이제 지난 작년 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고 이 패턴을 우리나라도 역시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움직이진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 패턴을 따라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요 기사 볼까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1월 10일자 기사고 누가 올리셨냐면 고일환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은 아직은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기 호전하고 소비 증가 통계가 나와야만 접근할 수 있다. 이 중국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시기가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좀 읽어볼까요? 일단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대거 빠져나온 것이 확인됐고 지난해 2월 이후 중국 채권 시장에서 빠져난 자금이 한 1천억 달러 정도 되고 주식 시장에서도 좀 빠져나갔죠. 홍콩 증권 시장을 통해서 사들인 중국 기업 지분 130억 달러로 전년 630억 달러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그리고 이제 제로 코로나가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가긴 했지만, 일단,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게 봐야 되고,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좀 봐야 되고,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들어갈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국채이자율이 지금 중국이 낮거든요, 미국보다. 그래서 국채이자율을 보면, 이게 캔들 차트가 이게 미국입니다. 이 10년 국채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영국,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나마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여기 영국하고 두 군데가 미국하고 비슷한 10년 국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 아랫단에 있습니다. 이게 빨간 게 중국입니다. 요 파란 거는 영국이고요. 아, 독일이고요. 요게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얘가 여기 붙을 수는 없고요. 여하튼 그래서 중국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언제쯤이겠느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거 박세영 기자가 1월 9일날 문화일보에서 올리신 건데 허난주 같은 경우는 주민이 90% 코로나 감염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상하이 그 다음에 베이징 전부 다 뭐 7, 80%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곧 1월 안에 정점을 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거 한겨레 기사거든요. 1월 10일 최현준 기자께서 올려주신 건데 한 달 동안 고용 간다고 해서 춘절 20일, 그러니까 춘절은 1월 22일인가 23일인가 뭐 요때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7년째 중국 베이징에서 살며 차량 호출 기사 하고 있는 이분은 9일 허난성 신샹시로 춘절을 새러 갔다 9일 갔어요. 벌써 일찍 아직 2주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머물 생각으로 미리 갔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에서 일하면서 되니까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한 달 정도 고향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진행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로 코로나에서를 계속 지속하면서 거의 3년인가 했나요? 지속하면서 고향을 잘 못 갔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춘절을 미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절 되기 전에 제 생각에는 피크를 다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 넘어가면 난리를 치는 게 점점전 수그러드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 시기나 상황을 보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고 이 위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서비스 업종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되는 이런 패턴들로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추세를 일정 부분 이루고 쭉 위로 좀 끌려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초 들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주식시장은 정강 후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사실 경기 수축 국면을 상당히 일찍 반영해서 지난해 1년 내내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좀 그렇진 않지만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는 초입의 패턴을 보여요. 생산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고 이제 아랫방향으로 조금씩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위로 확실히 들린다라고 하는 미국 지표들이 실업이 올라가거나 신규 실업 선언 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정점 언저리에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사실 현재 주식시장이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부에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꺼진 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머리를 일정 부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레 전반부에 만들어지는 패턴일 것 같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누적적으로 나오면서 이 상승의 탄력을 잃고 아랫방으로 흘러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후반 사이클, 작년도 하반기 후반부에 이 사이클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다 지금은 이제 내려와야 되는 이런 후반 사이클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잦아드는 게 잠깐 멈추면서 다시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거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다시 사이클을 돌릴 만큼의 힘의 여력은 없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다. 들린 이후에 다시 힘을 잃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인데요. 미국에서 보면 그 고용 부분에서 이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미국은.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아는데, 이게 서비스 업종, 고용이 100이라면 이게 서비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점점 그 서비스 업종이 거의 뭐 한 8, 90%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서비스 업종만 띄어내서 이제 그 인구 성장률과 비례해서 만들어내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가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정점 언저리에서 이 상승 강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패턴을 보여요. 경기 사이클. 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제 요거거든요. 요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인데, 이게 풀타임하고 이게 파트타임이에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수축 국면이 되면 풀타임은 줄고 파트타임은 늘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이 올라가던 풀타임의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풀타임 비중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타임은 요 추세를 깨고 올라갔죠. 이 일반적인 추세를 깨고, 이 파트타임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거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풀타임이 정점 부분에서 늘질 못하고 줄어요. 풀타임이. 여기 보시면 풀타임이 작년도 여기 한 4, 5월, 6월, 7월 요때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이. 그리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쪽에 정점을 찍었던 게 1억 3,270만 정도 됐는데, 지금 보면 1억 3,220, 거의 30만 내니까 40만 정도가 빠졌어요. 풀타임에서 줄었습니다.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려볼까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600만 정도? 수준이 가장 높았던 수준인데 작년 4월에. 지금은 2,679만이니까 거의 한 80만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은 줄고, 아니 풀타임은 줄고 파트타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고용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직 그 많은 일정 부분은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고용 시장 안에서 질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서비스 업종에서 파트타임을 고용해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규 실업사원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풀타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용 시장도 정점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사실 주식시장 이슈가 물론 많이 내려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지표 수준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정점을 쳤다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다시 머리를 들고 일정 부분 올라가 주게 될 겁니다. 물론 중국 시장의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섞여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주려면 일단 경제 지표들이 특히 고용 지표들이 충분히 악화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줄어드는 게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내려주기가 녹록치 않을 겁니다. 급격히 뭔가 금융시장 요동을 치거나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연준에서 확인할 거는 이 부분을 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간 거는 기준금리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파란 거는 실질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서 그 코어 PC를 뺀 거예요. 코어 PC 전년동기 증감률을 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플러스로 이게 터닝을 안 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영역에 있습니다. 실제 기준금리가. 얘가 플러스로 터닝되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야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플러스로 터닝하는 걸 연준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신들을 이제 좀 볼 건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여기 미 자산운용사 테슬라 2년 내에 매출 2배 증가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테슬라 최근 움직임은 미력했는데 오늘 5% 정도 튀었습니다. 6% 가까이 튀었네요. 사실 테슬라가 단기간에 거의 더블 가까이 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깨진 게 $300 이상부터 깨졌거든요. 올해. 이게 9월부터 깨진 거예요. 굉장히 빨리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매도 구간에 와 있다고 이미 2연절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과매도 구간에 와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얘가 $200면 $200까지 올라가면 지금 현재 매수에도 80%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단 테슬라의 가치 배수가 성장주 배수를 용인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5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배수로는 높은 거거든요. 자동차 업종으로는. 테슬라가 최근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첫 번째는 그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물론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도 할인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보상해달라고 테슬라를 작년 하반기에 올해 또 내렸거든요. 중국에서. 작년에 샀던 사람을 다시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차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과연 테슬라에 대해서 이 퍼배수가 용인이 되는 퍼배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용인한다면 그런 투자들이 많다면 이걸 밀어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로는 아니고 다만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거를 들여다보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투자는 현재는 장기 투자가 아니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는 투자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사학기민들은 계속 테슬라를 매집하고 있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그냥 단순히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매매 타이밍이나 혹은 매매를 통해서 단순 이익을 두고 포커스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투자가 꼭 나쁜 투자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과매도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2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2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굳이 이 주식을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테슬라를 계속 깨왔다는 걸 아실 거예요. 테슬라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 그리고 2연전부터 깨기 시작했는데 얘가 여기서 들려서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 틀렸던 거죠. 뚫고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인식이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 기대감에 대해서 특히 지금 오너에 대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드러난 상태고 그래서 테슬라가 오너를 갱신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너에서 완전히 경영에서 발을 빼고 새로운 전문 경영자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인식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 해체됐던 것처럼 붕괴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요. 휴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휴전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네스크나 루안스크에서 물러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거의 38선 얘기도 나왔거든요. 자기 국토 내에 선을 그어가지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계속 가는 그런 것들, 특히 뭐 밑에 그 헤르손 밑에 있는 원래 그 크림반도 위쪽에 장악했던 영역들도 지금 다 탈환을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이 휴전 가능성은 아예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러시아 쪽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쳐다보는 게 뉴스가 훨씬 더 재밌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붕괴되고 나면 주식 투자에는 사실 상관이 없을 겁니다.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긍정이나 부정 쪽에 작동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제가 정치 얘기하는데 어제는 나경원 의원 얘기를 했던가요? 오늘은 이유진 기자께서 1월 10일 날 한국일보에 올리신 건데, 보우소나로 이 브라질 우파 대통령이 떨어지고 룰라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트럼프가 의회를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의회에 진입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했던 인사가 있죠. 극우파 쪽에 있는 인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국가를 뒤흔드는 이슈들이 가끔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 발언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극우나 극좌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정계에서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국가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극우나 극좌 쪽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계에 몸담도록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잘 좀 해안이 있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항상 선거에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달아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